이번 시간에는 제5장 개설도로로 맹지 탈출하기입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1장에는 맹지와 건축법 도로, 그리고 2장은 공도 찾기와 사용성 락. 그래서 일반인은 그 정도로 정리가 될 것이고, 다음에 3장부터는 맹지 탈출 노하우 16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3장에는 맹지 탈출 노하우가 건축법 도로로, 건축법 도로 5가지잖아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 그리고 지정도로. 우리가 진짜 공부해야 될 건 지정도로이고, 물론 도로법 도로에 연결을 하려면 도로 연결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공부해야 되는데 앞서 했죠. 그래서 건축법 도로로 5가지 맹지 탈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현황도로, 그러니까 이미 현황도로가 있는 것을 사용성 락 없이 한다거나 그 건축법 이미 있는 현황도로로 건축법 기준에 맞추는 뭐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첫 번째가 도시지역의 현황도로, 두 번째 비도시 녹지지역의 현황도로, 그리고 세 번째 비도시 면지역의 현황도로, 네 번째 조례도로, 조례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가 민법도로, 민법은 2가지였죠. 물권인 통행지역권과 뭐 희귀한 사례입니다만,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 우리는 주의토지 통행권은 민법 소유권에 관한 내용에 있습니다. 상림 관계에서 법원에서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쉽게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행사하기 전에 건축법 기준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10개를 했고, 이번 장에는 이제 나머지 6개 신설도로로. 그럼 신설도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죠. 없는 도로를, 현황도로가 아닌 뭐 전이든 답이든 뭐 임야든 도로가 아닌 것을 도로로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물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쨌든 형질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발행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고 기본적인 걸 정리를 해봅시다. 11번째 개발행위 허가로.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어느 것인지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죠. 국토계획법. 그러면 국토계획법에 보면 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제도는 소규모 개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수단이다. 소규모 개발을. 그러니까 모든 개발은 행정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왜? 헌법 122조에 국토 효율적 이용이 나옵니다. 국토 효율적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100평, 200평 같은 조그만 것까지 전부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력이 도저히 미칠 수도 없고, 또 사유재산권을 너무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좀 간이하게 허가를 해준다는 건데, 말은 간이지만 개발행위 허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시면 쉬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앞에 먼저 국토계획법에 들어 있습니다만, 헌법 122조에 보면 헌법 23조에 사유재산권이 있는데, 헌법 122조의 국토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분에 의해서, 공익적 명분에 의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적 이용을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4가지 단계로 하고 있는 거. 첫 번째, 국토 이용계획 체계. 효율적 이용 체계가 이렇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제. 국토계획법에 의한 21가지 용도지역제 여러분 다 공부하셨죠? 용도지역제. 다음에 세 번째가 개발체계입니다. 네 번째가 수도권에만 있는 수도권정비법.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지역은 수도권정비법 적용 안 하니까 이건 빼고요. 수도권만 적용하는 것. 나머지 3개로 국토 효율적 이용을 기하는데,
개발행위가 어디에 들어있냐? 개발 체계에 들어있습니다. 우선 국토 이용 계획 체계를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국토기본법에 보면 국토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인데 2019년 말경에 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그러면 국토종합계획을 우리는 살펴보고 투자할 필요도 있습니다. 요건 뭐 다음에 기회 되면 설명하기로 하고, 국토기본법에 보면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그 밑에 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군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시군종합계획. 이것은 국토기본법에 있는 국토이용계획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 큰 틀에 맞춰서 용도지역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군종합계획은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있고 그걸 구체화하는 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들어있는데, 그 국토계획법에는 도시계획은 다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눠지는데, 도시관리계획에 용도지역제가 들어있는 거죠. 어느 지자체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은 21가지 용도지역 중에 하나로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뭐 주거지역이든 일반주거, 준주거 뭐 이런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아니면 뭐 자연녹지든 계획관리든 보존관리든 농림지역이든 이런 21가지 용도지역이 모든 토지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용도지역별로 어느 용도지역에는 건축물을 뭐뭐뭐 지을 수 있다, 또는 뭐뭐뭐 외에는 못 짓는다, 포지티브든 네거티브든 방식의 규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이 용도지역제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인허가 해보지 않은 중개사나 일반 투자자들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용도지역,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만 확인하면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토지의 가치를, 개발가치든 내재가치든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개발체계까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개발체계까지. 그러니까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나와 있는 용도지역제에 의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이것만 가지고는 개발가치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용도지역제, 그러니까 허용용도는 우리가 법률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법률과 지자체 조례, 각 지자체 조례에 어떤 건축물은 된다 안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 용도지역제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체계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임야나 농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형질을 변경해서 대지로 만드는, 지목은 되고 대지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개발행위라고 하는데, 그 개발행위가 들어있는 이 개발체계에 대해서는 임장활동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앞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지적도의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날 수 있고, 반대로 지적도 도로에 접해 있어도 건축허가 안 날 수 있는, 즉 사용승낙이 필요한 그런 현황도로도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임장활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임장활동을.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장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국토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개발체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개발체계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대규모 개발은 지구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뭐 지구 지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3기 신도시 문제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뭐 이런 대형 개발은 반드시 지구 지정을 해서, 왜? 지구 안에 들어있는 땅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보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구 지정을 거쳐서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환경 기준도 보고 여러 가지들을 엄격하게 해서 시행해라. 그렇기 때문에 지구 지정을 해야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두 번째는 중형 개발. 대규모 개발이 아닌 중형 개발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라. 지구 단위 계획은 뒤에 뭐 시간 다른 강의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지구 단위 계획은 중형 개발.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는 이제 소형 개발은 개발행위 허가인데 소형 개발만 계속해서 해버리면 난개발이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기반시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도로입니다. 근데 도로 확보 기준이 자 개발행위 면적이 10,000평일 때와 20,000평일 때와 1,000평일 때와 진입도로가 다르죠. 근데 1,000평씩 다 잘라서 개발을 해버리면 도로가 전부 4m짜리 또는 뭐 3m짜리 소형 도로만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난개발이 되니까 중형 개발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단지 내에다 8m, 10m, 12m 도로를 확보해야만이 지구 단위를 해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연접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발행위 허가는 이런 행정계획 그러니까 지구 지정을 하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든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관리 계획이라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계획의 예외로서 소규모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서 소형 개발이라 해서 함부로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개발행위 허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 그 개념과 허가 기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사항을 알게 되면 개발행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해소될 겁니다만 어쨌든 소규모 난개발을 주로 도로나 뭐 상하수도 뭐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도로가 도로 또는 공원 뭐 이런 것들이 없이 소규모로 이렇게 계속해서 개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구 단위도 있는 것이고 일정 면적 이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 기준은 2011년 4월 14일 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상당히 바뀝니다. 국토계획법 58조 3항에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지자체에서 재량적 판단을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법조문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해서도 법조문에 정리를 해놨어요. 2011년 뭐냐 개발 용도의 토지 유보 용도 그러니까 중간에 조카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보 용도 그리고 보존 용도 이렇게 토지로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허가 기준을 개발 용도는 조금 완화 그리고 보존 용도는 강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은 개발 용도니까 조금 완화되고 기준이 보존관리지역은 강화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따로 적용하는데 예를 들면 개발 용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입니다. 상업공업지역 이미 그러니까 21개 용도지역 중에서는 주상공은 이미 시가화된 그러니까 인구와 산업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미 개발이 협의된 지역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완화된 그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주상공에는 기반시설을 이미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뭐 예정도로가 있고 어느 지역은 공원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시가화 용도는 이미 개발 협의가 된 주상공 용도이고 유보 용도는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용도를 말하는데 이제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이런 정도가 유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 가지고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개발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쓰는 땅이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기준. 그러니까 이 유보 기준은 개발보다는 조금 까다롭지만
보존보다는 훨씬 완화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뭡니까? 생산 녹지, 보존 녹지, 보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렇게는 보존 용도라는 것이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엄격해진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나 것이나 주상공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협의가 끝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상공의 토지를 살 때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고 사셔도 되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나 생산관리나 자연녹지를 살 때는 진입로 부분만 확인이 된다면 개발행위는 크게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생산녹지, 보존녹지,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는 보존 용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 있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 조화 등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림 그 보시면 나오죠. 공공시설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이런 상태를 나름대로 도로를 좀 확보를 제대로 해서 계획적 개발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다음에 그 건축하려는 대지의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 건축하려고 하는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임야나 전, 답, 과수원일 때는 그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모양과 성질을 바꿔야죠. 대로. 그래서 개발행위를 받아서 지목 변경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건축허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옆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 그래갖고 5가지 그림이 있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있고, 2번째는 형질 변경에 대한 그림이 있고, 3번째는 토속 재치 그림이 있고, 4번째는 토지 분할, 5번째 적치 행위, 쌓아놓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5가지 목적 사업을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반드시 받아라 이 말이죠. 물론 원칙은 받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목적은 난개발을 막겠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맹지 탈출을 위해서 진입로를 개발행위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2번째, 형질 변경. 그러니까 진입로, 현황도로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진입로를 만들려면 형질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진입로에 대한 형질 변경. 그걸 이제 대상 5가지 중에 형질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건축허가 신청자가 갖춰야 될 접도 의무는 결국 기존의 도로에 연결하는 방법이지만,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도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에다가 만약에 연결을 할 때, 이럴 때는 전용 허가를 받아서 이제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있는데 뒤에 잠깐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업무는 전부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이 대행해 주기 때문에 깊이 알 필요는 없고, 그 측량사무실에서 설명할 때 이해는 좀 말귀는 알아듣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아까 형질 변경이 뭔지 이제 한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죠. 형질 변경.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토지의 형질 변경 목적으로 받게 되는데, 형질 변경은 뭐냐? 그 그림에 나왔죠? 그림에 보면 형질 변경은 첫 번째가 성토, 절토. 그러니까 그림 그 2가지 지금 해놓았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은 절토. 이렇게 만약에 임야가 있다. 그럼 임야를 깎아내서 여기다 건축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깎아서. 그럼 이걸 깎아내는 걸 보고 이제 절토 그러는 거죠. 절토. 또 반대로
여기를 요렇게 해서 성토를 해야 되겠다. 성토. 해서 마당으로 좀 써야 되겠다. 그럼 이게 이제 새로 만들어내니까 성토입니다. 쌓는다 이 말입니다. 성토. 그 다음에 정지. 정지는 이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고른다 하는 그런 게 정지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포장하는, 뭐 포장은 세멘트 포장도 있고 아스크 포장도 있고 돌을 까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만약에 여기가 물이라면 매립을 하는 거죠. 매립. 이렇게 형질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은 5가지 정도로 합니다. 자, 5가지.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을 보시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나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하며 개발 행위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죠. 일정 범위 이상의 토지 형질 변경 시에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용도 지역에 따라 개발 상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용도 지역별로. 예를 들면 뭐 계획관리지역은 10,000제곱미터 3,000평까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그 이상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이상은 어떻게 하느냐? 도시계획 심의를 받거나 아니면 일정 면적 이상 추가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용도 지역에 다 지구단위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인데, 자, 형질 변경도 이런 게 있죠. 개발 면적에 따라서 진입로의 형질 변경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까지는 4m의 진입로가 확보돼야 되고 5,000에서 3만 제곱미터까지는 6m가 확보돼야 되고 3만을 넘으면 8m 진입로가 있어야 된다. 이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진입로, 접속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법보다 강화된 겁니다. 그리고 건축법 때는 어땠어요? 현황도로를 지목도 상관없고 분할도 안 한 상태에서 현황도로를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개발행위로 오게 되면 분할도 해야 되고 지목도 바뀌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엄격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참 예외적으로 주택에 한해서는 일종 근생 포함해서요. 주택에 한해서는 이 진입로가 4m의 진입로가 없고 마을 안길이나 농로를 이용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이죠. 그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건축허가는 당연히 진입로 규정이 같이 하라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에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 5,000에서 3만 미만은 6m, 3만 이상은 8m라고 하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의 이 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건축법 기준에 맞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나머지 진입로 기준은.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뭐냐? 마을 안길 농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전원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뭔가를 뭐 카페를 짓거나 펜션을 짓기 위해서 대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목이 대가 아니면, 또는 대와 6가지 지목이 있었죠. 창고용지, 뭐 주차장용지, 학교, 공장, 이렇게 6가지 이미 형질 변경이 완료된 6가지 지목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 지목이 아닌 대지와 또 그 대지로 연결되는, 대지가 공로로 연결되는 현황도로는, 그러니까 진입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맹지를 판단하고 또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달라지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우리가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 놨어요.
개발행 허가로 사설도로를 만든 사례. 위에 그림을 보면 4차선 국도에 4차선 국도 국도에서 개발행 허가로 들어오는 진입로, 음식점을 만들기 위해서 진입로를 만든 그런 그림이고요. 여기에는 국도니까 도로 연결 허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국도에서부터 음식점까지 있는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음식점이라고 하는 개발 부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본 사업 부지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 그러니까 진입로와 음식점까지 다. 이건 이중근생이니까 이 기준에 맞춰야죠. 5,000제곱미터, 4m, 물론 이 기준도, 이 도로 기준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완화는 안 되지만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지금 그려놓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사례에 대한 토지용계 확인서입니다. 보시면 지목은 답이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음식점이 있는 가운데에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이 있고 앞부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면 건축법 2조 1항 11호 감호구 도로가 아닌 남호구 현황도로나 개발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는 도로는 연결허가 대상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아까 앞부분에 앞에 그림의 제일 위에 연결허가는 받아놨고 두 번째는 이제 연결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그건 따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추후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강화돼서 6m 이상의 2차선 도로가 되면 겸용허가 대상이 또 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사설로 개인이 도로를 만들어야만이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설명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제도 개념을 설명했습니다.